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역사에서 개인과 시대 이제 했죠. 자, 다섯 번째 논쟁이었던 역사가의 시대 구분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역사가의 시대 구분이 두 번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연도가 2010년도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2년 건너서 나왔어.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볼 수 있듯이 이제 그 역경원 같은 경우에는 3년 안에 있는 제한이 없어요. 예. 그래서 12년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이죠? 18년이죠? 19년 문제는 7년 동안, 지금 시험 문제 안 나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요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7가지 논쟁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역사의 시대 구분이에요. 예. 그러면 시대 구분을 왜 하냐? 이 시대 구분은 이제 역사를 쉽게 파악하고 책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사건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일반화 시키면 뭐예요?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을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요거는 고대고, 요거는 중세고, 요건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범죄시켜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이제 특징을 또 부여하는 것도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시대 구분을 한다. 그리고 이런 시대 구분이 또 교육과정에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징은 뭐냐면, 시대 구분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상당히 주관적이야. 그래서 역사가의 관점에 의해서 어떤 자신의 작업 가설에 따라서 어떤 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자주 말하는 게 프레임 같은 거 있죠. 이 프레임에 따라서 뭐냐면 시대 구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의 해석과 판단이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시대 구분의 기준이 뭐냐? 자. 시대구분의 기준에서 이제 특징이 뭐냐? 시대구분의 특징 좀 외워두세요. 이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 키워드가. 시대구분이라는 것은 지속과 변화, 그 다음에 시간적 계기와 단절적 변화를 이제 특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나눌 때 우리나라 역사는 이제 왕조 교체하고 시대구분은 거의 일치하거든요. 원래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좀 특수성이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나라나 일본처럼 한 왕조가 막부가 끝나기 200년 단위가 아니죠. 그죠? 500년 단위예요. 그러니까 500년 정도의 시간이면 사회 경제 문화가 뭐야? 상당히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감안한 건데, 자, 보통 이제 여기 보통 중세와 보통 근세를 나눌 때 뭘 나눌 중세는 고조. 고조도 한 500년 갔죠. 근세는 뭘로요? 그 아까 처음에 이건 조선. 이것도 한 500년 갔죠? 500년 단위로 나갔는데,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제 키워드가 뭐야? 지속적 변화죠. 그러니까, 시대 구분에 나올 때 이제 시간의 변화를 기준할 때, 시간의 변화라는 건 지속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 지속성이 있어야 돼, 일단, 지속성. 시간의 변화에서. 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시간이 간다. 그러면 시간이 갈 때 금방 가는 게 아니죠. 역사에서 시간이라는 거는. 그죠?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문을 볼 때, 비가 막 떨어질 때 창문에 물방울이 막 내려오죠. 이런 거는 우리가 시대라고 안 해요. 그냥 변화라고 하지. 근데 이 변화라는 건 지속성이란 뭐냐면 변화도 있고 어느 지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조선이나 조선이나 볼 때, 우리가 고조선은 이렇고 조선은 이렇다고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 조그만 변화들이 일어나. 양적인 어떤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서 어느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바뀌게 되죠.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조선과 근세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예요? 위화도 해군이잖아요? 그래서 양적인, 일종의 지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양적인 어떤 변화가 누적되고, 어떤 계기를 맞아서 질적으로 바뀌게 되죠. 예. 그럼 계기적 사건이 있어야 돼, 일단. 그래서 시간적 계기성. 그리고 이 시간적 계기성, 위화도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조선이라는 사회와 그 다음 고조라는 사회는 어떻게 돼요? 단절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절적 변화라고 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 대해서는 지속과 변화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속과 변화를 같이 있는데도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변화가 아니라 지속하면서 조금씩 양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조금씩 전진하는 시간적 계기는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어떤 계기가 되는 전환적 사건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변화를 계기로 해가지고 바뀌어진 사회는 그 전의 사회와 다른 변화가 다른 사회다. 이런 세 가지 키워드 꼭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대 구문을 이제 나눌 때 보통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고대, 중세, 근대야. 삼분법이나 나중에 이제 뭐 근세, 현대 이렇게 나누죠. 예, 근현대 이렇게 나누는데 오분법 사용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삼분법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사용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르네상스식이죠. 그래서 르네상스인들은 이 삼분법을 고안했어. 요때 이제 자신을 이제 뭐라고 했냐? 근대인이라고 했어요. 근대인. 근데 그 이전의 사람은 중세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근대인은 새로운 시대이고, 그 다음에 중세는 신의 어떤 그 두려움에 떠었던 암흑의 시대다. 그래서 이런 그 르네상스인들이 이제 그런 근대와 뭐냐면 중세를 부정하고 자신의 시대를 어디로 연결시키려고 했죠? 그리스 로마인 고대와 연결시키려 했죠. 그래서 고대와 중세를 단절시켜서 자신의 시대를 그리스 로마 시대로 같이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르네상스인들이 뭘 했어요?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인문주의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들이 후대에도 영향을 미쳐요. 특히 계몽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르네상스 역사관을 계승해서 중세를 뭐야? 암흑의 시대로 봤죠. 예, 그래서 근대 가도기도 봤고, 근데 이에 반해서 있고, 근데 이에 대해서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의 이성을 반대로 나타난 낭만주의는 오히려 중세를 더 강조해. 중세를 하나의 이제 그 뭐냐 낭만적인 시대로 보고, 중세는 뒤에 고대와 근대와 다른 특유한 시대로 보죠. 그러면서 이런 삼문법을 또 강화시켜. 그래서 이 중세를 강조한 낭만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뭐예요? 랑케삭이죠. 랑케삭이 뭘 강조해요? 중세를 강조해요. 중세의 역사를. 예.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기 구분은 뭐, 브로크하르트 견해가 있고, 그 다음 호이지거, 뭐, 로크포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각자 보세요. 이건 서양사와 관련된 거니까 이거 건너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최근에는 또 이제 사분법이 현대가 추가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5분법이 있죠. 근세까지 추가죠. 근사한 개념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 일본 정도 하는데, 일본 학자들이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경동학파들이 근세라는 걸 이제 갖다 붙였는데,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사분법을 사용해요. 사분법을 할 때 이제 사상, 정치, 경제, 문화 중에 어디에 기준을, 시대 구분의 기준을 나눌 것이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든 게 뭐냐면, 피레네아파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보통 중세 시작점 같은 경우에는 어딜 봐요? 게르만의 이동을 보죠. 4세기 때. 근데 피레네아파는 그렇게 안 봐. 게르만의 이동은 이제 어떤 정치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중해 무역을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이슬람 세력이 이제 침입하면서 지중해 무역이 번성이 쇠퇴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고대와 중세를 나누거든요. 얘네들의 이제 논리인데 이때는 이제 그 메르베우스 왕조 말기가 고대까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중세 넘어가죠. 예, 이렇게 이제 시대 구분이 학자마다 다르다는 걸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장점과 문제점, 시사점을 볼게요. 이거 꼭 외워두세요. 이거는요.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어. 요거는요. 그래서, 요즘에 문제 보니까 뭐 한 가지 써라는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 한 가지 쓰면 보통 1점이죠? 두 가지 쓰면 뭐예요? 2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뭐 두세 가지 외워두세요. 왜냐면, 나중에 잊어먹을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스페어용으로, 예, 한 가지만 좀, 두 가지 외워두시고, 자, 장점 보면 이제 그 역사의 길잡이로 소용성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개별적인 사실 역사 범주 묶으면서 역사의 이해를 유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문화문의 어떤 것들 개인의 흐름을 통해서 일관성있는 역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거 세 가지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점을 볼게요. 이 문제점도 상당히 중요해. 예. 자, 문제점을 보면 이 시대 고민화 자체가 이제 어디에 중심이에요? 유럽을 중심해 서양 기준이야. 그래서 은근슬쩍 비판하면서도 우리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서유럽 지역 외에 다른 시대의 지역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갖고 이제 고대에 시작한 삼분법이 유럽사 이전의 동남아시아, 이집트 고대 근동의 고대사를 포괄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획일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죠. 자, 같은 시대라도 우리가 같은 시대라고 인식하지만 그 동시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유럽 10세기가 13세기 엄밀히 의미 다르죠. 우리 시간적 차이가 뭐 2, 300년인데 우리가 조선을 한 묶음 묶지만 조선도 초기, 중기, 후기 달라. 그리고 초기와 후기의 시간적 범위가 한 4, 500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400년, 500년은 뭐 임진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천년 뒤에 후대 사람들이 임진왜란에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들 같은 시대에 묶으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절대 동의하지 못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시대 구분을 할 때 그 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이런 게 있어. 모 대통령은 예를 들어갖고 이제 지금 세종대하고 소통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명박하고 박근혜는 지금 실명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대통령은 뭐예요? 소통 거부했어. 그럼 어디가 중세고 어디가 근대예요? 아니 어디가 근세고 어디가 근대죠? 이해가 어떻게 오히려 세종대왕이 근대잖아. 이쪽은 아니 중세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제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 국가 역사에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해 없고, 여러 관점에 따라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갖고, 어떤 식으로 중세를 볼 것이냐, 근세를 볼 것이냐. 우리나라 같은 조선을 근세로 보잖아. 그렇지만 또 중세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당송 병역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경도학파, 동경학파 지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경도학파와 동경학파의 당송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경동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송시대 병역기를 중세 근세로 넘어가는 시대로 보는 반면에 그 동경학파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를 보죠. 예. 그래서 이 동양사 개론이나 강자중세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발전 복수적이고 추상적인 시대 구분은 타당한 신비성을 부여하는 대신에 편견에 빠질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뭐 정약용 같은 사람은 그 18세기 때 신학자고 이렇게 중세의 어떤 그러니까 신학자에서 상당히 근대적 지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해갖고 정약 한 면만 보고 얘기한 건데 정약용의 저서들 보면 되게 신문적 의식도 되게 많아요. 어디 건방지게 양반 앞에서 건방지게 중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천상 뭐예요? 그 신분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야. 봉건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항상 뭐만 생각해? 근대적인 모습들만 생각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쉽게 어렵다면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꼰대들이라고 부르는 어른들 보세요.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하는 행동은 뭐예요? 되게 권위적이잖아요. 예, 저도 이제 나이 때는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는 동시에 모습이 같이 있어. 근데 여러분도 나이 먹고 이제 40, 50대 들어가면 그런 꼰대들처럼 또 변할지 몰라. 앞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면서 막상 자기들은 똑같은 규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설명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여러분들 애우실 때는 제가 설명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건 애우면 안 돼요. 뭘 내야 되겠죠? 개론서에 있는 걸 그대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쓰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시사점이 뭐냐?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대 구분이 역사교육의 시사점 어떤 걸 하냐? 이런 이제 전제를 두는 것이 이제 시대 구분을 할 때는 시대학습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이거 나중에 좀 더 얘기할 거예요, 시대학습법은.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고학년 학생이 적합하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객관식 기출문이 나왔어. 근데 고학년 학생이 왜 적합하냐 물어보면, 참 그것도 답변하기 힘들어. 이건 외워야 되겠죠. 왜냐면 고학년 학생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시대 구분을 하려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구분할 수 없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제가 가르치는 걸 이제 느낌상은 고학년이나 저학년이나 똑같아요. 예, 모르는 거야. 뭐 중학교에서 역사 잘 모르는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서 알겠어요? 대학교 들어서 알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거는. 근데 이런 건 쓰면 안 되고,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자기 의견 쓰지 말라고 했죠. 예. 그래갖고 예전에 제가 이게 역겨운 걸 관련된 건 아닌데 면접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의견 말했다가 그냥 면접 점수 깎인 게 많아. 그래서 저도 2차를 한번 떨어졌고 여러분 2차 던 거하고 경우가 달랐잖아요. 1.2배에서 아주 비중이 작을 때 떨어졌거든요. 아주 1차 점수가 높을 때. 그리고 2차 두 번째 시험 볼 때 2차 면접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어. 논술이 이제 객관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하여튼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어디 써야 된다? 기출에 있는 그 개론서에 있는 것들 써야 되고 요 고학년 학생 적합한 것은 그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사교육 또 시사점 이렇게 쭉 있는 이제 뭐냐면 전환기와 가독일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이행이라고 하죠. 이행기.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서에도 있어요. 뭐 근세사의 이행, 근대사의 이행, 이행 단계를 두잖아요. 그 다음에 시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소개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과 이해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사점, 유용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대 구분과 관련돼서 좀 한번 해봤고, 그러면 관련된 이제 뭐냐면 기출 문제를 잠깐 볼게요. 기출 문제를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거기 이제 349페이지 펴보세요. 2편 349페이지. 자, 거기에 이제 10년도 기출문제 볼게요. 1번. 자,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수업 전략을 가진 교사의 수업 내용이나 수업 방법을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에서 이제 시간 개념을 역사에 이용하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없이는 시대의 전후 관계가 어렵고 쭉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따라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역사가들은 역사적 시간적 변화에 대한 시간적 변화를 이해하고 각 시대를 인식한다. 그래서 역사교육은 각 시기 구분을 통해서 학생들 역사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시대 구분과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시대 구분에 대한 의견 중에 이제 맞는 걸 골라내는 건데, 자, 김교사를 보죠. 역사의 설명이 일반화가 필요하며 역사의 다양한 개별 사실을 하나 묶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맞죠? 시대 구분은 좀 일반화야. 하나에 묶어놓죠. 개별적인 사실들을. 자, 두 번째로는 역사적 시간의 본질적 특성은 지속과 변화, 시간적 개인기와 단절적 변화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따올 수 있어. 그럼 역사의 시간적 본질적 특성을 써라. 그러면 키워드가 뭐예요? 지속과 변화. 그 다음에 시간적 계기성, 단절적 변화. 세 개 키워드 외워갖고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체교사인데, 자, 과거의 어느 부분이 그 내용의 현재적일 수 있고, 현재 어느 부분이 어떤 의미로 과거의 모습일 수 있다. 이건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시대 구분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제 교훈의 역사예요. 저번에 했죠? 교훈의 역사는 현재적 역사와 연결됐다고 했죠? 그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역사의 발전, 단선적인 내용을, 단선적인 아니면 이해하고 비성적, 불합리한 거, 우연적인 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역사의 가학성과 대비되는 역사에 뭘 강조하는 거죠? 문학성을 강조하는 거죠. 문학성.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른 논쟁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자, 고대, 중세, 근대 3분법은 단순히 왕조 변화를 기준하고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사실을 기초해야 돼. 맞죠? 정치, 사회, 경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예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야? 500년 단위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꼭 그게 시대 구분하고 막부나 왕조 교체 일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치한 게 좀 있어. 왜냐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왕조 변화가. 자, 그래서 이제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요. 350페이지 보죠. 350페이지. 자, 거기에 2번 문제 보이죠? 2번 문제. 350페이지. 자, 기획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보기 위해서, 있는데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시대 구분은 역사 이해 길적 호용할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역사 시대 구분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고대, 중세, 근대 3부법이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밑에 쭉 내려가서 시대 구분을 주제한 역사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기획. 자, 역사가의 해석과 판단이 개입된 구분이다. 맞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대 구분이라는 자체는 역사의 해석과 판단이다. 그래서 똑같은 중세를 판단하더라도, 서양의 중세를 판단하더라도 그 당시 이제 그 계몽주의냐 르네상스인데 중세를 상당히 비참하게 봤죠. 부정적으로. 근데 이에 반해 19세기 낭만주의는 뭐야? 근데 가도기도 아니며 한 독립된 시대를 봤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럼 마르크스도 이제 시대 구분 뭐 자기 나름의 생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죠. 이런 것도 이제 그 예를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시대 구분 아까처럼 다른 지역으로 적용하기 힘들어. 자, 이런 것들 서양의 중세 우리나라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뭐 고려 시대 중세라고 하지만 물론 하지만 서양에 비해 중앙 집권화 부대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지방분권적 사회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지방분권적 성격이 있지만 대개 보면 뭐다? 중앙 집권적 사회죠.
예. 그래서 이런 서양에 관한 중세적 봉건 제도는 우리나라에 시스템이 없었다. 단순히 그 때문에 서양 기준 우리나라 역사를 논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자, 학생 스스로 시대 구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당연한 소리고요. 자, 이게 아까처럼 얘기하는데, 자,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학습의 효과적인 방법이 틀리죠. 고학년이죠. 이거는 좀 이해. 만약 요거는 이제 객관이 쉬운데, 자, 요거 없애고 앞문장.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시대 구분이 왜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써라. 아까처럼 역사적 배경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걸 쓰셔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렵게 다가갈 수 있어. 그래서 그 기출 분석할 때는 예문부터 그 지문까지 다 하나하나 발라서 먹어야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고기 먹을 때 서양에서 등심과 안심 이런 것만 보죠. 우리나라는 뭐야? 등심, 안심, 삼겹살, 내장, 족발 다 먹잖아. 부산물까지 다 드셔야 돼요. 예, 그렇게.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이겠어요? 4번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재에서 총괄평가 교재를 했다고 해서 7편하고 8편이 총괄평가인데 7편은 이제 16년 이전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8편은 이제 16년 이후의 문제거든요. 10년, 17년, 18년 문제인데 제가 이제 그 비슷한 동형 유사한 문제 몇 문제 풀 거예요. 근데 다 풀진 못해요. 왜냐면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언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풀어보고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자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8편 440페이지 펴보세요. 440페이지. 예. 440페이지 50번 문제 보세요. 참고로 여기 쪽수가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동학사에서 이제 그 뭐냐면 제본하신 분이나 뭐 이게 제본하는 데가 되게 다양해요. 왜냐면 그 파일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갖고 쪽수가 약간 1, 2페이지 좀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알 거야. 그거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50번 문제가 뭐냐면 자, 시대 구분과 관련된 건데 아까 얘기한 걸 시대 구분을 어디에다 적용한다고 했죠?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이제 이 시대 구분이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시대 구분이 어떻게 이제 적용되냐 이게 갑자기 적용된 건 아니고요. 그 파란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4차부터 해서 5차, 7차까지 단계적으로 이게 시대 구분 사용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왕조명도 사용됐다가 뭐 시대 구분도 같이 사용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대 구분 통합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게 교육과정이 넘어가면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역사교의 시대 구분의 학습의 활용성 세 가지 쓰고 자 세 가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쓰라고 하는데 이거 에오스스 얘기죠. 역사의 길잡이 소용적 가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역사의 설명에 일반화를 불가피하며 다양한 개별적 사실에 대한 어떤 역사적 범주에 구분하고 쭉 쓰시면 돼요. 암기해가지고 그래서 호용성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좀 여기 보면 왕조별로 구분하도 하고 있다. 그래서 고조에서 시대 구분을 고조해서 이제 왕조를 고조해갖고 시대 구분 학생이 유용할 점인데 유의점을 쓰시오. 자 왕조로 할 때는 좀 문제가 있죠. 단순한 세기나 왕조들의 기준한 구분보다 역사적 흐름이나 전체의 일관성을 부여해서 시대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좀 약간 특수한 경우가 있어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행 단어를 두죠. 아까 이행이 뭐라고 했어요? 가도기, 전환기, 이런 그걸 왜 두겠어요? 그 이행 단계를. 자, 그 이유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답변하셔야 되겠죠? 자, 역사적 변화는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변화를 한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전환기와 가도기를 설정한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 있죠? 남색책에 있어요. 남색책에. 예.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쪽수 변화를 다 적어놨어요. 그 쪽수 있죠? 그 어디 근거했다. 거의 대부분 적어놨어요. 그래서 총괄평가 어는 이제 적지 않다가 그 전에 14년이니까 15년까지는 적지 않다가 사람들이 적어달라 해갖고 적어줘요. 근데 이거 적어주면 제가 일이 더 많거든요. 왜냐면 이거 쪽수 찾아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계속 만드는데 모의고사를 거의 6월 달부터 준비해요. 그래서 한 3달, 4달 이렇게 만드는데 이 쪽수 찾는 게 일이에요, 진짜. 예. 편하죠, 근데 제가 여기 닫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요걸 믿어서는 안 되죠. 항상 뭐죠? 남색책 찾아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 왜냐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잠 못 쓸 수가 있어.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한 디귿과 관련돼가지고, 교육 내용 조직의 방법 명칭을 써보고, 이때 이제 한계점을 받아보시죠. 이거는 이제 7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4개 단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구분하고, 각각의 단어를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 4개 단어의 중단을 나눈 평생 방식을 한다. 그래서 이런 조직 방법을 뭐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연대기적 방법이야. 이거는 뭐야? 분야사죠. 그래서 요때 공부했던 세대분이 지금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국사책 공부하신 분 있죠? 그때, 지금 제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포천고등학교 때 이제 했던 거니까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30대 초반 넘어갔겠네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공부했냐면, 고대, 중세, 근세, 근대 공부하기 편하잖아. 그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정치 안에는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배우고. 근데 근현대 또 뺐어. 그래서 나중에 근현대 공부 안 한다고 또 근현대 집어넣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게 배웠어.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배웠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식이야. 그래서 이거 분야사라고 하죠.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조직방법 명칭. 그래서 이제 한계는 뭐냐면 모든 분야를 분절적으로 망량하여 분열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체제로 되어 있어서 전체 역사를 조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걸 읽어보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시대 구분과 함께 뭐와 관련 7차 교육과정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교육과정 보실 때 요것도 좀 눈여보세요. 시대 구분이 어떻게 각 교육과정마다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눈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447페이지 잠깐 보세요. 447페이지 56번 문제 있죠? 예, 56번. 자, 다음 가와 나의 내용을 읽고 그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요즘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2점짜리 문제는 그냥 쭉 나오는데 그 4, 5점짜리 중에 예문이 길어지거나 물어보는 게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작성 방법을 형태로 해갖고 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도 모의고사 낼 때 이런 방법 했는데 되게 깔끔해요. 제 문제가 그때. 자, 하여튼 이렇게 보면, 자, 거기에 이제 그 가와 나에 대한 A에 대한 설명이다. A의 유용성 두 가지 쓰죠. 그러면 지금 A에 대한 설명인데 A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예. 자, 역사적 시간의 변질의 특성은 지속과 변화며 A는 시간적 계기성과 단절적 변화에 대한 인식이다. A에 들어갈 것은 시대 구분이죠. 은근히 쉬우면서 어려운 문제야. 이거 막상 시험장에 이렇게 쓰라고 하면 못 쓸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답 줘주면 이거 하고 그냥 왜냐면 이거는 정확하게 암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시대 구분의 유용성을 써라. 이것도 암기에 쓸 시간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처럼 시대 구분 역사에서 설명이 불가피하며 다양한 갭을 유용하다 등등등등 체계적 논리를 부여했다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가와 나중에 나의 그 사회, 그러니까 A 문제점, 시대구의 문제점, 나세에 해당하고 말해보자. 그러니까 철수 유럽의 10세기, 13세기 중세란 동지적 시기를 파겠다. 문제가 있는 거죠. 시대적 구분이 다르고 시간적 관련. 그러니까 시대 구분은 해결적 역사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같은 시대 서로 비슷하지 않는 시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결적인 역사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는 뭐냐면, 자, 다의 밑줄치 부분. 전환기와 가도기가 왜 필요하냐? 그 내용을 아까 전에 제가 문제 냈죠?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아까 전에 이제 요 문제 낸 건데, 상당한 배경지식을 갖춘 공학에 적합하다. 그래서 나의 이유는 과거의 그 역사를 특정 시기에 나누어 이해하는데 시대인식을 통해 통시대 역사인식과 역사적 악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까 상당한 배경 지식을 가진 것은 좀 짤막한 거고 완벽한 답안을 쓰시면 요거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특정 시기에 나눠 이해하는 시대의식을 통해서 통시대 역사지식과 역사적 악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치고 요게 왜 배경 지식이 필요한가? 요걸 물을 때 요걸 답변을 쓰셔야 돼요. 고학년에 왜 접학한 것은 아니야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당한 배경 지식을 갖춘 고학년에 접학하는데 여기 상당한 배경이 왜 고학년에 접학을 물어볼 때는 요걸 쓰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도 물어보는 방향에 따라 달리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것들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예,
예,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키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 내용들 지금 했는데 남색제 제가 이제 92페이지에서 96페이지 있거든요. 찾아서 외워두세요. 주척하면서. 나중에 제가 이제 또, 개론서 강독하면서 또 얘기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교도는 내가 보니까 공부하기 되게 편해요. 처음에 접근하기 어렵지, 딱 암기해두잖아요? 언젠가 다 써먹어. 근데 한국 사색에서는 서부 개척시대야, 그냥.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 너무 범위가 넓어. 이해하기 쉬운데, 접해보지 않으면 뭐야? 모르는 거야, 그건. 근데 역교도는 이렇게 딱 체계화되어 있어요. 좀 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이제 진행 방법 좀 아시겠죠? 이렇게 쭉 나가다가 기출 나오면 기출하고 관련된 총괄표 한두 문제 예문을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제가 이게 책을 많이 갖고 있어갖고, 좀 정리하는, 네요. 먼저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여섯 번째 논쟁이 이제 인과관계 관련된 논쟁이죠. 역사적 설명과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나와요. 요 부분은. 그래서 여기는 잠깐 이제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인과관계는 이제 크게 이제 이제 역사 설명 인과관계에서 이제 보면 역사 설명의 종류는 기술적 설명이 있고 개념적 설명이 있고 인과적 설명이 있고 도덕적 설명 등등이 있다. 이런 것들인데 주로 기술적 설명은 A는 B고 B는 C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역사 전개 과정 원인이 별로 없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러티브적 설명 방식이 이제 기술적 설명이죠. 예. 근데 이제 기술적 설명이 되냐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 왜냐면 설명이라는 것이 꼭 원인이 뒤에 붙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남색제 4장에 설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술적 논쟁이 많아요. 그거 외울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 자, 개념적 설명은 일반적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에서 하는 그 개념 설정 있죠. 뭐 인플레이션이 뭐고, 디플레이션이 뭐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인과적 설명, 원인과 결과.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도덕적 설명, 가치관에 따라서 역사의 교훈과 이상을 제시하는 그런 설명도 있다. 자, 그다음에 인과적 요소도 이제 예전에 기출과 관련돼서 약간 언급돼 있는데 여기에는 간단히 언급만 할게요. 왜냐면 뒤에 이제 내용도 있으니까. 자, 뭐 다원서. 역사적인 원인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죠. 여러 가지예요. 과학적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문은 백도시에서 끊는다. 그거는 백도시에서 끊는 거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끊어? 다른 거 설명할 수 없잖아. 근데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을 설명했죠. 예, 이것도 내러티브적 설명이 이런 거가 있죠. 내러티브에서 말하는 원인은 다원서에 있고 그 다음에 개별성. 역사적 사건은 개별 특정 사건의 특정 요인만 적용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 예. 그 다음에 등급인데, 자, 등급성은 뭐냐면 이제 역사가 해석에 따라 원인의 순서와, 이 중요성이 달라. 되게 근이나 원인이라고 하잖아. 요때 근과 원인은 뭐냐면, 한자 보세요. 가까운, 원인. 원인은 뭐예요? 먼 원인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원인이라고 할 때 그 한자가 아니라, 자, 그래서 근이나 가까운 계기적인 사건들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원인은 뭐야? 좀 구조적인 것들 말이야. 자,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 바스티옥 습관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 이건 뭐예요? 근인이죠. 근데 앙시알 레진 때 일어났다. 이건 뭐야? 원인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원인이 좀 더 근본적인 거야.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자, 그리고 동일 사건에 따라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서 1차, 2차 원인에 따라다고. 왜냐면 원인을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어떤 가치가 또 많이 작용되거든요. 예를 프랑스 대혁명 설명할 때 이런 것도 있죠. 뭐 프랑스 때문에 재정 파탄 때문에 이제 설명한다. 경제학자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회학자 뭐야? 그게 아니라 앙시안 레짐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상사를 전공한 사람은 뭐야? 아 이거 아니야. 계몽주의 때문에 그렇다. 그 어느 게 정확하다고 알 수 있어요? 뭔가 말이야. 이거 왜 계측화가 불가능해? 어느 것이 원인이야? 왜냐면 이거는 자연과학처럼 뭐 통제를 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죠. 통제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의 배경에 어떤 장기적 원인과 또 직접적 원인, 아까 이제 말하는 근인과 원인과 연결시켜서 보는데 요 원인 선별 문제와 관련되고 제가 뒤에 또 할게요. 요거 예전에 아까 객관식 기출 때 좀 약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인과의 특징 좀 보면요. 자, 거의 원인 규명과 비교해서 복합적 성격, 명료한 법칙 수위 어렵고 피연성이 대단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되게 역사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사건이 있을 거라고
뭐냐면 그럴 것이다는 측측이야. 왜냐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죠. 10시간, 11시간 공부했더니 합격했다. 누구 강의를 들었더니 합격했다. 이게 인과관계 성립될까요? 왜 인과관계 성립돼요? 듣지 못해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 왜냐 내가 합격한 이유가 그 강의를 들어서 합격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잘 나가지고 합격했는지 다른 요인에 합격했는지 모르잖아. 꼭 10시간 공부했다고 내가 합격한 거 아니야. 4시간, 5시간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면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고요. 필요성이.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라고 해서 그래서 과학적 인과적 관계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인문학이나 이런 역사학에서는 인과관계를 뭐라고 해요? 인과적 요소라고 해요. 이걸 표현성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직접적 원인보다는 상황론이나 사건의 내적 논리. 왜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인과적 접근보다 기능적 접근을 더 선호해요. 왜 일어나는가? 보다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삭제해져요. 기술적인. 그래서 보통 역사에서 인과관계, 내러티브 인과관계는 중요한 거가 아니라 기술이 중요한 거고 인간은 부수적인 거예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내러티브에도 인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고. 내러티브에서 인간은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원인이 다양한 인과다.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럼 법칙적 인과관계 서술 있지만 역사의 인식과 이해를 돕는데 한 방법에 불과한 거지 꼭 이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사가 생각하는 원인이 또 굉장히 불명해. 표현도 불명하죠. 뭐 뿌리가 어떻고 근원이 어떻고 다 이게 원인이란 말을 수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써. 정의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간의 사실이나 개인의 가치관을 영향하는 단순한 사고 습관, 기호적 고정관념의 역사 전개의 단순한 지향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역사가 발전된다. 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건 이것이 역사의 발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근데 역사의 발전 때문에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다만 그럴 것이다라고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성숙해질 것이다. 결과 원인 인간의 성립을. 근데 나이 먹고 성숙하는 건 꼭 상관없는 거야. 왜냐면 지금 보면 사건 사고 보면 다 50대들 60대들 일어나잖아. 더우죠. 콘텐츠도 많이 하고 그러죠. 성숙하고 상관없죠. 예.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러면 요거는 뭐 특징이나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이거 좀 나오기 힘들어. 요거는요. 그럼 뭐가 나오냐? 그 밑에 시사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 할 때 이제 그 인과관계 관련된 내용의 시사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번에는 좀 그 인과관계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나왔잖아 인과관계 물어보는 거. 근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 그냥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데 자 하여튼 그 인과관계 시사점을 좀 보면요. 자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당하는 원인이 있다는 전제를 인식하되 그 역사적 사건의 어떤 인과관계에 맞춰서 그 설명하는 방식을 잠깐만 이 시사점이 아니라 이것도 제가 잘못 정리했는데 이거는 유의점이라고 좀 쓰세요. 유의점. 네. 유의점 이게 맞겠어. 예. 그래야지. 자 그래서 그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합당한 원인이 있다는 전제를 인식하에 인과관계 틀에 맞춰 설명한 방식을 제고해야 된다. 제고라는 거는 이거 그대로 이용하자는 거 아니에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명료하게 정의된 인과적 설명에서 항상 내재적 요인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단선적인 인과관계를 회피하는 설정하기 어려운 역사적 사건 복합적 배경의 후속을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한 가지 원인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내가 했더니 예전에 고대사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사를 그래서 11년도인가 그때 가르쳤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고대사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가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이 원인은 이렇고 가설은 어떻고 이런 다른 견해가 있다 했더니 얘들이 싫어해. 나보고 오더니 그렇게 가르치지 말래 나한테. 학원처럼 이렇게 예전처럼 딱딱 도식화 시켜갖고 가로치기 해갖고 뭐 집어넣는 방식으로 가르치려 거부했어요. 내가 이건 역사가 아니다. 거부했더니 그 학생들이 이제 되게 성적에 민감한 학생들, 성적에 민감하지 않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평가를 보니까 교육 평가를 보니까 최하점인 거야. 근데 또 그땐 그 최하점 받으면 저희 연수를 끌려갔거든요. 수원에 끌려가가지고 내가 진짜 고생한 적 있어.
그래서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 아, 네, 진짜 그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단순 명확하게. 요런 말은 그냥 바람직한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야. 그래서 제 요즘에 진보 교육은 왜 욕을 먹겠어요? 스웨덴 미국인, 스웨덴식 교육, 미국식 교육방은 우리나라 우리 스웨덴 미국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똑같아. 마찬가지예요. 하는데 여러분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인과적 설명은 역사 이해 및 설명 방식이고 하나의 가설로 인식하는 바람직한.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해석 가능 중에 하나로만 연대돼야 된다. 유의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가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역사 교육에서 인과관계를 도입할 때 유의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채점하기 편하잖아.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 이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유의점 같이 딱딱 떨어진 부분들을 좀 공부해 두셔야 돼요. 공부할 때도 이게 쭉 하다 보면 이거 외워야 될 것인지 그냥 버려야 될 것인지 그냥 읽어야 될 것인지 딱딱 나와요. 예, 그걸 잘 하셔야지 그 역교를 잘 할 수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이해와 감정이입. 이것도 이제 간접론자의 주자인데 요 부분도 이제 거의 대부분 뒤에 있는 내용들, 간접론자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역사적 감정이입 여러분도 중요한 거 아시죠? 예, 특징은 과거 시대의 배경지를 토대로 해갖고 과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은 말수 뭐예요? 역사에 대한 감정이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역사적 감정이입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정의적 성격보다 뭘 가져? 인지적 성격을. 인지적 성격은 뭐냐? 사회를 바탕으로 해. 이것이 문학적인 어떤 상상력, 감정이고 다른 거야. 문학적 감정이 뭐예요? 정의적인 것은 내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공감이나 동일시를 바탕으로 한 거야. 공감을. 근데 정의적인 것, 인지적 뭐죠? 사회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사고방식, 상상은 이런 인지적 성격이야. 다만 우리가 사료가 부족할 경우에 뭐야? 이건 약간 정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감정이입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점, 있고, 뒤에 문제점하고, 시사점은 좀 외워두세요. 요건 딱딱 떨어지죠? 자, 그래서 감정이입은 심리적 사실이지, 과거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감정이입에서 알았다고 해도, 사실 통해 알았다고 해도, 실제 그게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 실제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의 언어를 통해서, 과거의 사람들 감정이 불가능. 왜냐, 언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세상을 바라본 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언어라는 것이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 이런 말 있잖아. 모르면 뭐야? 입 다물고 있어라. 침묵이 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 비언어적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 인간의 그 시대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지고 다른 시대를 이해한다는 건 감정이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외워두세요. 이게 나중에 감정이입을 이제 비판했던 사람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자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또 비판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역사학의 시사점이 뭐냐?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감정이입은 본질적 불가능하고 이데오 주변에서는 가능성이 문제점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공간의 차이는 초월한 감정, 이게 시사점보다는 계속 시사점을, 유의점으로 시사점을 적어놨네? 그거 좀 곤쳐주세요. 유의점. 예. 그래서 시공간 차이를 초월한 감정이입을, 하는데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말 쓰세요. 예,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 감정의 목적으로 하는 역할극. 역할극 같은 게 감정이입을 주로 하죠. 그 역사 상상력 같은 거. 참여하는 학생과 관객이 학생 사이의 역사 이해 검토하는 후속 과정이 필요하고, 비판적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 인물의 입장에서 과거상을 파악하고 행위의 합리성이 있다고 전제를 해야 되고요. 이런 유의점이 있고, 그 다음 인간의 보편성을 전제하지만 의도와 행위의 기질, 성격, 성향, 영향 등 비합리 요인 개입 등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과거를 낯설게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좀 설명은 필요한 게 낯설게 보기라는 거야. 낯설게 보기. 네. 그래서 이 낯설게 보기라는 것은 뭐냐? 자, 이건 뭐냐면 과거인가 우리가 다를 수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보편성을 시도하니까. 왜냐면 인간을 한 것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 합리성을 판단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그 과거의 인간을 볼 때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있어.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행위도 있고요.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이제 좀 예를 든 게 서양사에서 필리핀 전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생소하겠지만 브루투스는 아시죠? 시절 중의상. 그 브루투스의 반대파가 누구예요?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오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 그 악티오니우스 싸웠잖아. 근데 그때는 한 편을 먹고 그 당시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라는 장군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한편 이게 공합하고 이쪽은 삼두정치파야. 그 싸운 전투가 저쪽 마케도니아 쪽에 필리핀 전투가 있어요. 그때 이제 브루투스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게 1차 전투, 2차 전투 이렇게 두 번의 전투에 의해서 잡았는데 1차 전투에는 카시우스라는 장군이 있고 브루투스가 있는데 카시우스 장군이 좀 패하고 있었어. 근데 브루투스가 이겼거든요. 초창기 때는. 그러면 카시우스가 이제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제 죽으려고 이제 했어요. 왜냐면 이제 주변에 포위가 있으니까. 근데 전령이 와갖고 지금 죽지 말고 저기 브루투스가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승기를 잡고 있다. 근데 카시우스가 갑자기 그런 거야. 그래? 그럼 승리는 브루투스에게 주라고 해. 하면서 난 필요 없다면 그냥 자살했어. 이게 이해됐어요? 지금 막 이기고 있는데 자기가 그냥 자살한 거야. 이게 드라마 말하면 그냥 막장 드라마도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접근해야 되냐? 낯설기 하기로 접근해야 돼. 이건 낯설기 하기라는 건 이제 뭐냐면, 그 역사학에서 처음에 사용한 게 아니라 문학적인 어떤 장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낯설기 하는 개념이 뭐냐면,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야. 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익숙해진 것을, 뭐냐면, 좀 과거를 좀 먼 발치에서 좀 낯설게 보여서 해야지만 좀 다양한 시각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예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원균이 7청년 회전에서 패했잖아. 그러니까 원균이 7청년 회전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당연한 거는 뭐냐? 이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고 무능하고 근데 욕심 많아서 그렇다. 근데 낯설게 하기 위해서 좀 약간 한 발짝 벗어나서 우리의 이제 편견에서 벗어나서요. 낯설게 편견에서 벗어나니까 사연을 찾아보니까 선조가 계속 압력을 준단 말이야. 근데 원균도 나가면 죽는다고 알고 있어. 근데 이순신처럼 이렇게 백장이 없으니까 예 알겠다 예스맨이니까 나가서 뒤진 거죠. 뒤졌다는 소리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들 벗어나가지고 사열퍼서 파갈 수 있죠. 아까 카시우스가 자살했잖아. 이긴 가는 데서. 왜 카시우스가 죽었냐? 카시우스는 자존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자기 유능한 장군인데 말해도 지금 패하고 있는데 저쪽 브루투스는 정치가죠. 말만 이렇게 나발대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이기고 있다면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죽었단 말이야. 이거는 그 카시우스의 뭐 전기물이 있다고 치고 그걸 보고 이게 판단했으면 뭐야? 낯설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편견이나 이런 것들, 사상적 편견 이런 것들 깨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 대한 변화의 인식 해가지고 이제 변화의 정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 같은 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 김환중 씨 있죠? 네, 그 김환중 씨나 이제 그런 논문이나 그런 것들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이런 것들 좀 예고했는데 제 생각에 이런 거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여기는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만 보고 넘어갈게요.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만 키워드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역사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이 검은 책에 있어요. 검은 책. 제가 왜 여기를 집어넣냐면 아까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 때 느낀 게 뭐야? 변화에 대한 것들이죠. 역사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 뭐냐면 알고 있는 그 변화와 좀 달라요. 변화하면서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지속성이 있어야 돼. 약간의.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변화와 지속성은 좀 차이가 있죠. 이율 배반적인 문제잖아. 근데 여기에 보면 같이 있다. 그래서 달라진 상태가 어느 정도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뭐냐면 이걸 변화라고 한다. 역사에서는. 그래서 변화와 안에 지속성이 대입된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개념이다. 그 안에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달라진 그러면서도 다른 상태가 또 다른 시대가 차별성을 보여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 이제 배워주시면 되고요. 자, 변화의 개념의 특징은 이제 김한중 씨는 이제 계속성, 변화, 발전, 원인과 결과 이렇게 유사성, 차이점 이렇게 이제 봤고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화 형태를 이제 인과관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쭉 넘어가면 인과관계에서 내러티브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내러티브에서 사용하는 인과관계는 주로 이제 기술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보조적인 거고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의 어떤 원인을 표현할 때 인과 원인이란 말을 꼭 쓰는 것도 있겠지만 안 쓰는 것도 있어. 이유, 동기, 조건, 그 다음에 목적, 양상, 심지어는 뭐 뿌리 깊은 뿌리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비유적이나 수사적인 어떤 것들을 표현해서 인과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 다양한 원인이 발생했다. 이런 게서 이제 역사 변화 인식이 있는데 요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제가 이제 검은 책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라고 이제 쓴 거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역사 교육과 이제 역사 교육학.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 교육학자들은 자신을 교육학자나 역사학자로 불리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논리는 뭐냐면 역사 교육은 역사학과 교육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유기적인 역사학과 역사 교육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제3의 영역이다. 이 사람들 논리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논리를 해가지고 이제 파란 책의 내용을 보면 내용 중심성, 반복 중심성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어디에 위치했는가, 역사 교육의 학문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가지고 이런 논의가 있어. 그래서 내용 중심성, 반복 중심성 그 내용도 있고 요 내용은 파란 책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검은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약간 플러스 시켜가지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요. 자, 거기 이제 보면 자, 역사학의 학문적 특성은 이제 독자적인 개별적인 보다는 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개별적인 학문보다 통합적인 성격인 것은 역사학과 교육이 뭐예요? 같이 있는 거죠. 교육학이.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교육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내용과 방법을 포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 포괄한다는 거는 내용은 뭐야? 역사학이고, 그 다음 방법은 뭐야? 교수학습 방법이죠. 근데 이걸 단순히 기계적 결합한다는 게 아니라 1대1은 2가 아니라 1대1은 3이 될 수 있고 기호미가 될 수 있는 거야. 유기적 통합이죠. 유기적 통합.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내용 중심성과 방법 중심성 이렇게 내용도 있는데 일단 내용 중심성을 볼게요. 자, 내용 중심성은 이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내용 중심성 내용과 쓰는 역사학자들 중심. 그래서 역사학자 입장 볼 때는 그 교과 중심 교육과정 같이 역사교육 무엇을 그러니까 역사 내용을 어디에 가르칠 것인가? 요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가르친다는 건 그냥 역사적 사실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치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역사교육의 목표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한 건 뭐야? 그냥 내용만 많이 알면 되는 거야. 내용만. 근데 내용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뭐냐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얘들 수준에 맞게 방법을 해야지. 제가 여기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수능 강사 못 나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방법도 모르고 애들 수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예, 내용만 알고 걔가 한계점인데 자, 뭐 이런 의미. 그래서 역사를 가르친다면 역사 자체가 목적. 그러니까 역사 아는 것만 목적으로 두는 거고요. 근데 반대편의 중심인 게 뭐냐면 그 뒤에서 이제 쭉 보시면 되겠지만 교육학자들이 교육 방법론이죠. 교육 방법론. 이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면 그 방법을 중시해요.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 무엇을 가르친 것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방법 중심성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사로서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의 소재로 해갖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제 교수학습을 할 것인가. 역사로서 내용보다는 방법에 집중했고 이 사람들이 항상 강조해 탐구학습이야. 탐구학습. 왜냐하면 탐구학습은 모든 교과에 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탐구학습을. 그래서 되게 탐구학습을 강조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교육자는 탐구학습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녹색책에는 탐구학습이 없어.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파란 책에는 언급되어 있거든요? 근데 녹색책에는 탐구학습이 없어요. 그래서 녹색책 보면 왜 이게 탐구학습을 안 줬나. 근데 최근에 또 탐구학습 나와. 그래서 요번에 탐구학습 절차 나왔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중에 교과서를 되게 중요시 여기죠. 체계적 정리했다. 근데 방법 중에 교과서는 하나의 참조자에 불과해. 교과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방법 중심성에서는 그 뭐냐면, 이게 좀 잘못됐는데, 잠깐만요.
그 방법 중심선에서는 이제 그 뭐냐면 그 주로 이제 내용 여기 앞에 내용 중심선의 역사학자지만 그 방법 중심선에서는 역사 교육학자가 아니라 역사 거기 교육학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육학자. 자모스 역사 지우세요. 예. 교육학자 입장이었다. 교육학자. 예,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내용 중심과 방법 중심을 통합한 사람이 있어. 그 포에서 내용 중심 역사학자 거기에 방법 중심 교육학자를 통합한 게 뭐냐면 두 번째 관점이죠. 이게 뭐냐면 교과 내용적 교과 교육과냐. 이거는 뭐냐면 내용과 방법을 서로 밀집하게 관련돼 있던 거야. 이건 누가 주장했겠어요? 이건 역사학자들이야. 역사학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법을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유기적 통합을 강조하는 거야. 역사의 본질을 바탕으로 뭐냐면 방법을 효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 중심은 내용을 강조하는 건 방법을 내용 중심이에요. 얘네들. 그렇지만 내용을 알고 나서야 제대로 방법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유기적 통합이지만 상대적으로 어디 강조한다? 내용을 강조해요. 두 가지 견해를 이제 종합해서 이 사람들이 역사교육학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두 번째 관점은. 그래서 최상의 방법은 이제 역사교육학자들의 관점인데 최상은 내용과 방법을 통합해서 가지고 어떤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어떤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탐구학습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역사에서는 탐구학습에 적용된 부분이 있긴 있어. 뭐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 사회 분석 비판. 근데 역사학은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내면적인 것도 있죠. 내면적인 때 탐구학습 적용 안 되죠. 뭐죠? 감정이나 추천 같은 학습 방법을 알죠. 그럼 역사의 내면적인 강조했다는 걸 아는 거, 본질적인 아는 건 역사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 역사 내용을 알아야지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이 나오겠죠. 마치 사회과도 마찬가지. 사회과도 뭐 의사결정 과정에 이런 것도 필요하죠. 이게 본질이잖아. 그 내용적인 본질을 알아야지만 뭐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와. 시뮬레이션 방법이 나오겠죠. 예. 그건 교육학자들이 뭐냐면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거잖아. 뭐야? 역사학과 교육학을 유기적으로 전체 통합할 수 있는 역사 교육학자들이 아는 거고, 그러니까 내용 중심과 방법 중심 통합한 뭐다? 교과 중심적 내용 교육학이 나온 거다.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란 책에는 짤막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알려면 검은 책에 있는 거예요. 얘를 검은 책의 논문을 파란 책에 요약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용 방법이고, 세 번째가 역사교육 본질적, 실천적, 응용적 학문이다. 예. 그 다음에 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네 가지 특징들을 이제 뭐냐면 그 파란 책에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 중심, 방법 중심 관련된 내용도 있죠. 요거 부분은 검은 책에 발제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봤고, 그 다음에 파란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역사교육 내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돈희 씨가 이제 파란 책에 구분했는데 이게 이제 공주대 출신인가 뭐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예전에 한번 출제위원 들어갈 때 이거 낸다고 막 소문이 있었어요. 그게 십몇 년 전 얘기거든요. 나올 가능성 없을 것 같아. 요즘에 이제 파란 책에 좀 약간 안 나온 추세도 있고. 자, 그럼 이제 보면 내용적 명제는 역사 자체 내용이죠. 그 서양사, 동양사, 한국사. 자, 설명적 명제는 역사의 본질과 특징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역사 이론, 역사 철학 뭐 이런 것도 있고, 교육적 명제는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죠. 네,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고요. 대개 메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적 명제와 교육적 명제다. 그러니까 메타 이론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메타피지션이라는 말 있죠. 형이상이란 말이잖아. 자, 피지션은 보이는 형상계죠. 형상계 그 넘어서의 그 구조적인 원인, 메타. 이런 말 때 보통 전투할 때 메타란 말 있죠. 그 넘어서의 의미. 그러니까 내용적 명제 밑에 깔려있는 설명적 명제나 교육적 명제, 내용적 밑에 깔려있는 그 너머의 의미를 알려면 설명적 명제와 교육적 명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물간 이론이기 때문에. 예.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더라도, 방과후 3번 술만의 이론은 아니래. 이거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별표 3개 쳐놓고 보세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술만의 이론은 요번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셔야죠. 왜 업교는 나오는 데서 항상 나와요. 예, 이런 거는. 그래서 내년에 나오면 또 올해 나올 수 있어. 예, 왜? 교수 내용 지식은 안 나올 수 있지만 교육과정 지식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에 또 다른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예, 그러니까 항상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라.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지식이 뭐냐?
이 내용 지식은 이제 교사의 지식과 범위를 구조. 이걸 이제 가르치기 전에 좀 이걸 얘기했는데 슐만은 내용과 방법 중에 어디를 더 강조할까요? 일단 기본 방법이 아니라 내용을 가르쳐. 그러니까 내용을 많이 알아야지만 그 맞는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과 방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지만 이 사람은 내용 중심이야. 내용. 그러니까 교육학자하고 차별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 교육학자 이 사람은요. 이해되시겠죠? 역사 교육학자는 내용을 많이 알아야지만 방법도 잘 구성할 수 있고 이것은 역사 교육과 교육학과 차별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영역 고유인준과 영역 일반 이론에 속할 때 연고론에 속한 이론이에요. 영역 고유인지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내용 지식은 교사의 지식의 범위와 구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이것도 오타네. 제가 이 오타를 많이 수정하려고 했는데 계속 수정 못하네. 자, 특성이라고 치세요. 특성. 제가 저희 보면 오타가 좀 많아요. 제가 혼자서 이게 많은 분량의 책을 편집하고 그러는데 그 3편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분석표도 자주 보더라고요. 제 거는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알바를 줬어요. 알바를 줘갖고 1년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알바를 줘가지고 다 지금 뜯어 건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돈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정도. 그래서 알바를 못 주고 하는데 조금씩 건칠게요. 제가. 예, 좀 양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교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서 이제 학문적 특성의 이해는 뭐냐면 이제 그 교과의 이제 기본적인 거죠. 특성, 다양성, 상호관계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노란창 실제적 지식이라고 해요. 실제적 지식.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적 지식은 그 상이한 주장과 견해의 정당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 자, 이걸 구문적 지식이라고 해요. 노란책에는. 네, 구문적 지식. 예. 근데 주의할 것은 이 방법론적 하니까 탐구학습 같은 교수학습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도 있는데 틀린 거 이때 방법론은 교수학습 방법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뭐죠 이걸? 예. 이건 연구 방법론이에요. 사회학 연구 사회 탐구나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재현이나 감정인 이런 연구 방법론 있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연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교수 내용 지식.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별표 한 3개, 4개 쳐놓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제일 교과 특징적인 교수 지식이야. 그러니까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수 학습 방법이에요. 내용과 뭐냐면 교수 학습 플러스 때는 그래서 교과 교육 옹호자들이 적극 수용한 거다. 이때 교과 교육 옹호자들 입장 뭐야? 내용을 바탕으로 많이 알아야지만 뭐야? 제대로 알 수 있다. 내용과 방법 플러스하는 유기 통합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교과 내용과 교수학습의 기민함이 있고 종조의 방법 중심을 비판한다. 이때 방법 중심은 누가 주장한 거죠? 교육학자들. 그러니까 내용 상관없이 방법만 제대로 알면 된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예요? 많이 알아야지만 잘 가르치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야. 교과의 특성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잘 가르칠 수 있죠? 그 학생들의 어떤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알 수 있죠? 이런 것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니은과 디귿은 뭐냐면 정의죠. 이거 외워두셔야죠. 이거 항상 맨날 나와. 그래서 그 교수 내용의 지식을 써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번에는 좀 약간 말 돌려가지고 무슨 뭐 교사가 뭐 연수생 A가 뭐 할 때 뭐 조언할 때 뭔가 이런 걸 이제 내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 보니까 이거 그게 올해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모의고사 그대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돌려가지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도 깜짝 놀랐어. 교수들 이걸 봤나 이런 생각을 들 것처럼 그대 비슷하게 냈어. 자, 하여튼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으로 학생들의 교과를 이해하기 제시된 조직된 유용한 아이디어, 유추, 운유, 직유, 예증에 대한 방식이다. 뭐 비교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겠죠. 자, 그 중에 이제 그 유추 부분은 좀 외워두세요. 유추는 나중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 이건 따로 뒤에 설명할 텐데 비슷한 것들 꺼서 설명하는 방식이 유추죠. 예. 그 유추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 은유는 뭐예요? 은유는 보조관념을 가지고 본관념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할 때 뭐 내 마음은 본관념인데 보조관념 가지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은유라고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 특정 주제를 쉽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거. 예. 그래서 쉽게 가르칠 수도 있고 어렵게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 관한 개념적 오해와 편견.
이런 것들을 아는 거. 그러니까 학생 인지구조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발달 수준이 있는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교수 내용 지식은 뭐와 뭐를 판단할 수 있냐면 경력 교사와 그 다음에 신인 교사를 알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차이점이다. 여기 밑에 있죠. 그 4번 보세요. 4번. 4번의 그 예문은 노란 책에 있는 예문이에요. 이 노란 책은 이제 한번 갔어요. 좀 약간. 근데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시간 되면. 왜냐면 노란 책 내용이 논문으로 구성되는데 내용이 좀 깊어요. 예, 깊고 거기 이제 이론적인 배경 같은 것도 있죠. 학자들의 논의가죠. 배경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 그 배경. 자, 하여튼 보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신인교수와 경력교사 차이점이 뭐냐.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교수 내용지를 발전시키는 관점을 소유하는 거. 어느 것을 더 심도 있게 가르치고 어떤 것은 그냥 대충 가르치는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 시험 볼 때도. 항상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야. 그런 것들. 마찬가지로 가르칠 때도 어디를 어떻게 중요시 여기고 가르치는 거. 스타 강사 특징이 있잖아요. 예. 요즘 뭐 자주 나가는 뭐 설민석이나 이다지, 그 다음에 뭐 최태석. 설민석 좀 빼고, 이다지와 최태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애들 어디에도 나와야지. 시험 잘 찍어주잖아. 잘 뜨잖아요. 돈 많이 벌죠? 예. 상당히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 지식에 구성한 기회 차이. 왜냐면 많이 가르쳐 보니까 애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야지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이 신인교사 경력의 차이점이고 근본적인 그것은 교수 내용 지식에 나온 거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은 그 밑에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지식. 자, 교육과정 지식도 예전에 공군의 기출문제 나왔어요. 교육과정 지식은 뭐 어렵게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7차 교육까지, 6차 교육까지, 5차 교육까지 이런 것들이에요.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정한 단계나 어떤 주제나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안된 일련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과정 관련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정의예요.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다른 교과나 다른 학년의 주제를 연관시킬 수 있는 거. 자,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개념 세계사 수업을 연관시키거나, 하려면 일단 인플레이션을 언제 어떻게 배웠는지 잘 모르지. 그리고 교육과정 알아야 되겠죠. 교육과정,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개념이 있으니까 얘들이 이 시기에 알고 있구나 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국사 시간에 뭐 2학년 근현대사를 뭐 인용하는. 다 이게 뭐야? 교육과정 지식을 알아야지만 어디에서 어떤 수준을 알아야지만 뭐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좀 이론적인 것 같아. 얘들 다 성형학습 배우고 왔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 모르는 애들은 아예 모르고, 뭐 1학년 애들, 2학년 애들, 3학년 애들 모르고, 다 아는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어. 이거 많이 이렇게, 이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쓰지 말라고 했죠? 예, 요거 쓰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5대 문제. 그러면 5대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볼게요. 이제 전반적으로. 자, 거기 이제 35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350페이지. 네. 자, 350페이지에 보면 이제 슐만에 관련된 이론도 있어요. 이거 몇 번씩 나왔기 때문에 근데 자, 보면 자, 1번 문제 보세요. 이게 96년도에 나왔던 건데 자, 슐만이 제시한 교수 내용 지식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특정 교과와 상관없이 교과 일반을 다루는 이론적 범죄에 관한 지식이다. 아니죠? 범고과적 성격이 아니라 그 해당 교과를 알 수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학에서 전공한 학문을 바탕으로 형성된 거 신인 교수가 지닌 것이다. 이거는 교수 학습 내용 지식이 아니라 교수 내용 지식이 아니라 내용 지식이죠. 예, 전공 교과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3번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과를 이해하게 제시하고 조직하는 방식 포함되지. 맞죠? 이거는 이제 교수 내용 지식의 정의와 관련된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학생들이 다른 교과에서 학습하게 된 교육과정 자료에 대한 지식과 이전 학년을 배웠거나 당 학년을 배운 내용에 관한 지식이다. 맞죠? 교육과정 지식이죠. 이거는. 예, 그 틀렸죠?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문제 보세요. 이 99년 추가 문제가 있는데, 아시는 분도 있지만 99년 추가는 뭐냐면 5월달에 따로 뽑았어요. 그때는 진짜 역사과의 르네상스였어요. 그래서 경기도만 해도 뭐 170명, 180명 뽑고, 심지어는 그것도 부족해갖고 5월달에 또 뽑았거든요. 이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이때 왜 많이 뽑아요? 근현대사라는 교과도 있고, 또 65세에서 62세도 단축됐어. 그래서 상당히 많이 뽑은 것 같아. 그때 제가 합격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재수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하니까 기회를 놓쳤어. 그래서 좀 늦게 합격했는데, 자, 일단은 거기에 역사교과 내용지식, 교수 내용지식, 교육과정 지식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쓰면 되는데 요즘에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와요. 왜냐, 채점하기 힘들지. 이거 뭐 다 어떻게 채점해. 그러니까 되게 이제 내용지식, 교수 내용지식, 교육과정 지식 중에 하나만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지식과 교수 내용지식, 교육과정 지식을 이용해서 경력고사가 이제 그 초행교사에 더 유능하다라는 진술을 해보시오. 그래갖고 이제 내용 지식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내용 지식은 좀 비슷하지만 교수 내용 지식에 그 차이점이 있다. 교육과정 지식에 특히 교수 내용 지식 같은 것들 좀 아까 두 가지 관점 있죠. 그거 쓰시면 돼요. 그 초점 맞춰갖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 풀었고 또 하나 넘어가 있네. 거기 오늘 문제 나온 것들 좀 볼게요. 이게 풀었고 거기 416페이지 넘게 돼요. 점프를 하고. 자, 아까 봤던 이제 논술형 문제죠. 예. 거기 이제 그 슐만의 이론인지 그인데 이거 그냥 주는 문제 같아요. 문제 쉬우니까. 자, 슐만의 이론 보면 연수생 1 이게 뭐야?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네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보통 이제 정교사 일정 연수라고 하죠, 보통. 그 한 4년 해가지고 교직교육 가면 가는데 제가 이제 유치원 올 때 여기는 오후 때 밥 먹고 나서 한 것 같아. 그냥 오전 때는 그 교수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고, 그럼 김 교수가 아니라 김 교사니까, 오후 때 이제 교과 선생님이 와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연수생 1, 중학교 역사 교사입니다. 내용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들지 않지만 막상 교실에 들어가면 수업 매끄러지 못하고 경험이 풍부한 선배교사부터 수업에 유용한 아이들 추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제 연수생 1이 요구한 것은 술만의 이론에 따라서 바탕을 진수할 거. 그래서 그럼 김 교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쭉 할 것이냐 말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서 이제 김 교사의 의견을 쭉 얘기하면 돼요. 실만 이건.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교수 내용 지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그 총괄평가 문제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이게 제가 앞부분에 정리했는데 33페이지 보세요. 430페이지. 430페이지. 거기에 보면 33번 문제 있죠? 네. 제가 이거 17년 1차 모의고사 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나오기 전에 이제 이게 18년이죠. 그러니까 전에 작년에 났던 제가 모의고사 냈던 건데 여기 보면 보죠. 자, 다음은 수업 협의에서 김 교사와 박 교사가 나눈 대화다. 윗줄치 슐마의 정의 기억에 해당 개념을 쓰고 이렇게 니은에 해당한 설명 방식을 보시오.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조언해달라고 했죠. 제가 아는지 학생 알려주는데 그거 어떻게 알려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해당한 개념을 쓰고 이렇게 나왔죠. 무슨 개념을 써야 되겠어요? 교수 내용 지식이라는 해당 개념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설명하신 나중에 요거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문제가 약간 유사한 것 같아. 연수생이 뭐 했는데 뭐 했던. 그래서 박 교사가 이렇게 하고 김 교사 답변이 연수생이 문제 뺏겼나? 그런 생각 팍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가 있지. 나름대로 이 교수님이 내 총괄평가 문제를 다운받아가지고 문제 낼 때 이용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예. 이렇게 공유가 되니까 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육 내용, 교수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다 달달 외우세요. 그냥 교과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다음 내용을 들어갈게요. 우리가 근데 오랫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 지금 한참 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45분이네요. 예. 나중에 4시 때 다시 시작할게요. 예.